조만식, 노건리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이 세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조만식은 6.25 전쟁 때 피살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사진은 영동군에 있는 노건리 평화공원입니다. 조만식은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인이고, 그런데 소련군이 조만식을 하나씩 서서히 말살시켜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48년에 평양을 방문했던 김군은 김일성에게 조만식의 석방을 요청하지만은 그것은 소련군이 직접 관장한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련군이 왜 직접 관장했느냐? 그만큼 조만식이가 북한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는 걸 나타내고, 또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45년 12월 신탁 통치에 반대한 이래로 고려 호텔에 연금이 됐습니다. 미소 공동의 미국 측 대표가 1946년, 47년에 평양을 방문해서 그 조만식을 면담을 합니다. 1946년에는 미군정 정치고문이었던 반서가 면담을 했고, 1947년에는 브라운 소장이 면담을 했습니다. 이 조만식은 1946년, 47년 그리고 48년으로 가는 상황에서 북한이 공산 세상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자신이 점점 잊혀져 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만식은 이럴 바에는 북한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남쪽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그 희망을 피력합니다. 그런 요청을 또 그 미소 공동의 미국 측 대표가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소련군은 그 조만식에게 자유도 주지 않고 또 월남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식이 가족을 전부 대한민국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미국 측 대표 반서가 1946년에 북한에 가서 조만식 면담을 요청했을 때 소련군의 반응은 조만식은 반동분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소련군의 북한 공산화에 반대한다, 저항한다, 거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공산화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좌시할 수 없다, 가만둘 수 없다는 거죠. 조만식에 대한 면담은 처음에는 소련군 점령군들이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결국 회피하다가 끝내는 피할 수 없으니까 면담을 허용해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만식은 조선민주당의 당수였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지지자들이 고려 호텔 앞에 몰려와가지고 항의하고 시위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1946년, 47년 공산화 조치가 계속되면서 토지개혁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화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조만식은 반대로 잊혀져 간 존재,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8년에 지위도 추락해가지고 평양 감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1950년 10월 달에 폐주하면서 유엔군과 국군이 계속 이렇게 진격해 오니까 그 평양에서 후퇴하기 전에 평양 감옥에 있던, 평양 형무소에 있던 조만식을 처형합니다. 이때 그 김일성, 허가이, 방학세 등이 그 처형을 지시하죠. 그리고 처형해 놓고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시체들을 유기를 했는데 조만식은 따로 별도로 이렇게 묻어 놓고 갔기 때문에 국군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북한 김일성이 돌아와 가지고 조만식의 시체를 처리했죠. 우리 남쪽에서는 1991년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유족들이 머리카락과 이렇게 손톱 이런 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서 현재 국립묘지에는 조만식의 묘지가 있습니다. 평양 형무소는 우리 국군 1사단 백선엽의 1사단이 맨 먼저 평양을 탈환해 가지고 갔을 때 평양 형무소를 백선엽 장군이 갔습니다. 거기서 당시의 표현에 의하면은
마당에 시체들이 절비하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우물과 구덩이에도 시체 투성이었다. 무차별 학살하고 간 거죠. 다만 이제 그 조만식은 학살하고도 따로 땅속에 묻어놨기 때문에 찾지 못했습니다. 노건니 사건은 우리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미군은 6.25 전쟁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그런 부대들을 갑작스럽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본 점령군으로 있다가 우리 6.25 전쟁에 투입된 기병사단입니다. 미 제1기병사단인데 이것이 1950년 7월 19일 날 도착을 합니다. 거의 뭐 20한 4일 정도 됐을 때 6.25 전쟁이 터지고 한 24일 정도 됐을 때 그 우리 대한민국에 왔고, 그리고 그 중에 한 개 연대가 영동에 배치가 됩니다. 그것이 7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 지 한 달 만에 여기 이제 영동에 배치가 되는데, 사실은 이 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나 우리나라 그 의복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일본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리고 그 미군 병사들이 하얀 옷을 입은 우리 백이민족인데 그 백이민족인 줄 잘 몰랐죠. 그렇게 해서 그 갑작스럽게 북한군을 상대하게 된 미 1기병사단의 한개 연대, 그리고 상부에서 간첩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민간인으로 가장한 어떤 그런 적의 그 어떤 그런 침투 이런 거 조심하라, 또는 뭐 한미 간의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간의 소통 부족,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이 돼 가지고 오인 사격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사진 모습은 대전이 북한군에 떨어지면서 영동 쪽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전이 함락되면은 영동으로 해가지고 대구 쪽으로 이렇게 경부선으로 피난 가는데 이때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뭐 피난 가는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함락되면서 대전 이남 지역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이죠. 이때는 공산주의 그 혐의, 공산주의자에게 협력했다는 사람들이 체포되는 그런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전투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미군이 어떻게 해서 그 민간인들을 사격하게 됐느냐? 이것은 일단 하얀 옷 입은 사람, 백이민족 우리 백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것을 미군들이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은 대체로 그 일반 민간인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했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위장한 북한군 아니냐, 또는 북한군의 모습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침투 인원으로 간주해서 결국은 그 지키고 있는 방어선 쪽으로 접근하니까 제지 없는 사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군이 이렇게 오인 사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오인 사격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그 어떤 침투가 많았기 때문에 공산 유격대가 후방에 와서 교란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전선으로 침투해 들어가지고 후방에서 이렇게 그 전선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미군들은 우리 그 한국군의 도움을 받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 미군 부대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또는 미군과 한국 경찰 사이에 그런 어떤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뭐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한 북한군의 어떤 활동, 그런 것이 미군에게 상당히 그 공포와 불안,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한 거죠. 그런 오인 사례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은 자고산이라고 있습니다. 상공산 고지라고 하는데, 이 자고산에서 미군 45명이 그 학살당했습니다. 북한군에게 학살당했습니다. 그것이 보면은 고지에 있던 미군이 그 멀리서 오는 군대 병력을 보고 그것을 국군으로 오인을 해서
전혀 그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북한군이라서 전부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45명이 결국 북한군이 데려가지 못하니까 전부 다 뒤로 손을 묶고 총살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자구산 비극이 생겼고, 이것도 오인에 의한 사고입니다. 최병덕 총장도 하동 방면에서 행군해 오는 부대를 국군으로 오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전한다고 혼자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소리를 쳤는데 적의 사격을 받아서 전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그 장수도 장군도 저게 북한군인지 국군인지 멀리서 보면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인인 가능성이 높고, 또 호주 공군은 건강을 한강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건강 이북에 있는 우리 국군 유엔 국군과 미군에게 기총 사격을 하는 어떤 그런 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숱하게 그 미 공군이 아닌 유엔군 공군이 와가지고 오인 사격을 하죠. 그런 게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추정을 해본다면은 오키나와 전투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그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일본군이 오키나와 사람을 인간 방패로 이용해 가지고 미군 전선 쪽으로 오키나와 민간인을 이렇게 그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야간에 왔을 때 미군들은 당연히 그 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사격을 했는데, 아침에 날이 밝아서 보니까 전부 다 민간인 오키나와 사람들이더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민간인이냐 군인이냐, 특히 그 시야가 좋지 않을 때는 식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 이 노건리 사건이 묻혀 있다가 집중 부각된 것은 1999년입니다. 이때 AP에서 기사가 나갔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미 정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정부죠.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2001년 1월 11일 날 그 클린턴 대통령의 성명을 발표하고 또 한미 상호 이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린턴 대통령은 애도와 조의를 표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그 미국 정부에서는 이것이 그 노건리에서 사고가 고의나 상부의 공식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인으로 인한 사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항공기로 기총소사나 그 폭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동군청에 보고된 사상자 수는 248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영동군의 노건리 평화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도 인정했지만은 초기에 한미 소통 부족이 큰 원인입니다. 초기에 미군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군인과 한국 경찰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원래 오랫동안 서로 우호적인 교류 협력을 해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그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경제 발전 속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로 인종적으로 서로 편안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군들은 우리 한국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북한의 어떤 그 위장 침투 이런데 계속해서 이런 그 피해가 발생하고, 또 잘못 오인해서 사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민간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은 나중에 그 무초 주한미 대사라든지 워커 군단장이 적극적으로 예하 지휘관들을 설득을 합니다. 이거 한국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렵다. 현지와 협력을 잘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많이 개선됩니다. 국민방위군 제2국민병 사건, 이것도 이제 중공군이 침투하면서 중공군이
군사 개입을 하면서 크게 불거졌습니다. 1950년 12월 달에 중공군이 대거 우리 한국 문제에 개입을 했습니다. 군사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공군이 물밀듯이 내려오니까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 이남을 거의 밑으로 내려왔죠. 그런데도 중공군이 또 계속 내려오니까 결국은 서울을 내놓고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가 유엔군이 일본으로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래 되면은 다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의 대응 방안이라는 것이 병력 동원을 미리 좀 해놓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군사 병력 수가 부족하니까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병력도 좀 확보해 놓자.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방위군 설치법 이런 걸 제정해서 만 17세부터 40살 이하의 남자를 징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집해 가지고 미리 군사훈련을 시켜놓고 해서 예비군처럼 데리고 있다가 즉각 병력이 손실되면은 충당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밑에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병력을 국민방위군을 지휘 감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의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동원됐을 때는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군복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나뉘어서 서울 부근에 그곳에 훈련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내려오니까 결국은 이 국민방위군들이 훈련받던 장소에서 전부 다 남쪽으로 경상북도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비군이니까 전선에 있을 수는 없고 후방 쪽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때 이 국민방위군을 거느린 조직이 있었는데 바로 사령관이 김윤건 중장이라고 춘장입니다. 그리고 부사령관이 유니큰. 이 사람들은 보면은 김윤건은 일제 시기에 실험을 했던 사람이고 또 유니크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두 사람이 다 해방 이후 남쪽에 와서 남쪽에서 우익 그러니까 반공단체 쪽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대동청년단 또는 대한청년단 여기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천이 돼 가지고 사령관, 부사령관이 됐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 경력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방위군 숫자가 50만이다 뭐 이렇게 최대 병력이 50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징집 다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만큼 숫자가 다 동원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병력이 많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였죠. 김윤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김윤건은 일제 시기에 실험을 잘했습니다.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죠. 거기에서 대학을 다녔고 또 워낙 실험을 잘해가지고 뭐 나갔다 하면 우승하는 그 정도로 뭐 역사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 체육계에서 활동을 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우익 특히 반공운동에 전념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신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으면은 크게 불거지지 않았었는데 중공군이 38도선 이남으로 내려오고 서울이 다시 적치하에 들어가면서 일사후퇴하는 한겨울에 엄동설 안에 후퇴하는 그 과정에서 보급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뭐
그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약 피해가 5만 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상당한 무리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정확한 숫자는 명확치 않고 죽은 사람 또는 뭐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 이런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그 숫자가 5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명확한 통계치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당시에 그 워낙 무리가 있다 보니까 헌병사령관은 적극적인 조사를 희망했지만은 당시에 그 신성모 국방장관은 상황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부족하고 여기 그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그 국민방위군 숫자는 많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렇게 그 적극적인 해결을 미뤘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있는 그 사령관, 부사령관의 어떤 군수물자 유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우리 역사학자 김성실이가 대구에 잠시 내려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 국민방위군의 실태를 목격을 했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모집된 국민방위군 이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뭐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수만 명씩 그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 보급이 전혀 보장되지 않더라. 그리고 집에다가 10명씩 이렇게 맡겨가지고 하루 재워주고 먹여줘라. 이렇게 협조 요청이 들어가지고 하룻밤 숙식을 제공하는데 거의 그 밥을 주면은 먹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집 아무 데서나 자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밥 얻어 먹고 또 이렇게 내려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정부로서 제대로 조치하는 거냐, 적절한 거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사실이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급도 보장되지 않는데 많은 사람을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것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민방위군을 해산을 하고 또 그 근거법도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책임자들은 5명 전부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시영 부통령 그리고 신성모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 국민방위군 사건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처형된 윤익헌의 경우에는 그 해방전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여기에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는 근거가 있는데 좀 안타깝고 그 이후에 또 그 김윤건도 사실은 체육인인데 이런 적절하지 않은 보직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군사 지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를 맡다 보니까 결국은 관리 실패로 인해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 위에 국방부 그리고 이런 데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